대구와 경남 양산이 번갈아가며 39도를 넘어서는 등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낮 없는 무더위로 지표면에 열기가 쌓이면서 역대 가장 뜨거운 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연일 푹푹 찌는 데프리카의 동대구역. 아스팔트에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오릅니다. 손으로 햇빛을 가리고 연신 부채질을 하는 시민들. 시원한 물안개가 뿜어지며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쿨링포그에서 잠시 더위를 피합니다. 외지에서 대구를 찾은 사람들은 숨이 턱턱 막히는 열기에 혀를 내두릅니다. 서울에 비해서 해도 강하고 좀 눈살도 찌푸려지고 그래서 많이 더운 것 같아요.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진 영남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9도를 넘는 건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경남 양산과 대구는 번갈아가며 가장 뜨거운 곳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밤사이 열기가 식지 않으면서 지표면에 더위가 겹겹이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최장 연속 열대야 기록을 하나둘 넘어서고 있는 상황. 이대로 열기가 계속 축적된다면 낮 기온 40도 돌파는 물론 역대 최고 더위 기록마저 새로 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준우입니다. 네, 이렇게 전국이 폭염특보로 뒤덮인 가운데 밤에도 더위는 쉬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내일도 영남을 중심으로는 40도에 육박하는 극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더위 상황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여의도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밤 9시 반이 넘었는데 지금도 많이 더운가요? 네, 시계는 곧 밤 10시를 향하고 있지만 여전히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27.9도를 보이고 있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30도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더운 공기가 감돌아서 시원함을 느끼긴 어려운데요. 시민들도 공원을 거닐기보다는 쉼터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기가 식지 못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과 강릉이 26도, 대구 25도 이상을 유지하겠고 체감온도는 30도에 육박하며 초열대야 수준에 달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한때 19곳까지 확대됐다가 현재는 창녕과 의령, 양산 등 3곳만 남아있고요.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폭염경보가 내려진 서울은 내일 한낮 기온이 34도, 대구 37도, 양산은 38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남은 한 주 내내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밤에도 더위가 이어지면서 밤잠 설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자기 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지는 만큼 무엇보다 건강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늘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있었는데요. 이 쇼핑몰 시설 일부가 무너지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20-30명에 이른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 보도인데요. 이 경시청 관계자를 인용해서 현장 종업원으로 보이는 20-30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건물 안에 해당 인원이 갇혀 있는지 여부 등을 현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소방당국에 따르면 28일 저녁 9시 현재 무너진 이온몰 구마모토에서는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전해졌습니다. 예.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구조 활동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오늘 시간은 오늘 오후 4시 27분쯤에 일본 남서부 구마모토현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진 발생 깊이는 이제 10km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구마모토 지방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됐다라는 소식이 들어왔고요. 일본 특파원이 연결이 되면 연결해서 또 자세한 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대형 쇼핑몰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20-30명이 지금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네, 관련 소식 더 저희 일본 특파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연결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폭염으로 하루 70명 안팎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올 들어서 9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폭염 속 일터에서 무리한 작업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2주간 집중 안전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27일 하루에만 온열 질환자 73명이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이 중 강원도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거로 보고됐습니다. 지난 5월 15일 이후 누적 온열 질환자는 1,482명으로 늘어났고 이 가운데 9명이 사망했습니다. 환자의 절반은 작업장이나 논밭, 비닐하우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더위 속에서 일하다가 온열 질환에 걸린 겁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 속 무리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2주간 취약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과 조선업, 물류제조업 등 1,000곳이 대상입니다. 특히 사용자가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원한 물과 보냉장구 지급, 냉방 제공, 2시간당 20분 이상 휴식, 온열 환자 발생 시 119 신고하기를 바랍니다. 폭염 단계별로 작업 중지 권고가 잘 이행되는지도 살피기로 했습니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안전 긴급조치 작업의 모든 5개 작업을 멈추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임석입니다. 중국발 반도체 충격이 우리 증시를 강타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급락해 지난주 검은 금요일에 이어서 또 검은 화요일을 맞았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코스피는 장중한 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가 6,023으로 11% 가까이 급락했고 코스닥 지수는 705로 8%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장중한 때 5,990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두 시장 모두에서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지만 이후로도 하락세는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선 외국인이 5조 원가량,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이 1,000억 원가량 순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장 첫날 465%나 폭등하며 시가총액 1위로 급부상했고 중국이 고난도 기술인 심자외선 노광 장비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미국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는데 그 충격파가 우리 증시를 흔들어 놨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본격화할 것이란 우려로 반도체 선두주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매도세가 거세졌고 두 종목 주가는 13에서 1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1984개, 코스닥 1557개 종목이 하락했고 상승 종목은 코스피 375개, 코스닥 140개에 불과했습니다. 창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상장 이후에 조달한 자금을 활용을 해서 메모리 생산을 큰 폭으로 늘렸을 경우에는 한국 업체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작용을 하면서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총량 규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와 간담회에서 이달 31일부터 시행하는 보완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줄지 않는다면 투자 금액 대비 20% 이내로 개인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가로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거셌지만 40조 원 규모 SK하이닉스의 주식 예탁증서 상장대금 유입 덕분에 원달러 환율은 6원 내린 1,462.5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오늘 국내 주식시장 폭락은 최근 지속된 코스피와 반도체주 하락세에 이 중국 창신 메모리의 초대형 상장이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주도권을 넘보는 가운데 반도체 호황 사이클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까지 겹쳤습니다. 이어서 박기환 기자입니다. 중국 최대 디램 생산업체인 창신메모리 CXMT는 상하이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최대 14조 4천억 원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2조 원으로 단번에 중국 내 1위를 차지했고 미국 인텔의 시총도 뛰어넘었습니다. 창신메모리는 최근 1년 동안 디램 시장 점유율을 2배 이상 늘리며 빠른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 확보한 자금을 생산 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창신 메모리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수요가 폭증한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는 중국의 양쯔 메모리 YMTC의 추격이 더 거셌습니다. 최근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이 중국 반도체 기업에도 큰 기회가 된 셈입니다. 사실상 메모리를 만들기만 하면 팔리다 보니 얼마나 많은 생산 물량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가면서 당장 점유율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제 문제는 3년 뒤에 양산 캐파량이 24년 대비 한 2배 될 거거든요. 그럼 그게 시장에서 차지하는 마켓 셰어가 한 20% 내외까지 올라올 수 있어서 기술 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용 D램은 물론 인공지능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까지 중국의 추격이 머지않았다는 분석입니다. HBM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한 3에서 5년 정도 뒤쳐져 있고요. D램은 DDR5가 범용 D램의 성능이 제일 좋은 거거든요. DDR5를 제조해서 공급합니다, 중국. 이런 가운데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과 생산 물량 확대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멈춰 세우고 반도체 호황의 정점을 앞당길 것이라는 이른바 피크아웃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글로벌 빅테크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에 따라 시장의 우려가 현실이 될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예,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면서 연락이 닿지 않는 인원이 20명에서 30명 정도에 이른다는 일본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온 상태입니다. 예, 도쿄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상당히 피해가 좀 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 지진이 났던 시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본 남서부에 있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후 4시 27분쯤입니다. 규모 7.1의 강진이었는데요. 특히 구마모토 지방에서는 진도 7의 흔들림이 관측이 됐습니다. 일본 기상청 진도 계급 10단계 중 최고 등급입니다. 이번 지진에 구마모토에 있는 대형 쇼핑몰 2층 일부가 붕괴가 됐습니다. NHK는 경치청 관계자를 인용해 현장 종업원으로 보이는 30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현지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건물 안에 해당 인원들이 갇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오늘 밤 9시 현재 무너진 쇼핑몰에서 4명이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모두 이송된 분들은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현장에는 여전히 다수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조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NHK는 또 이번 지진으로 추가로 10명 가까이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도 보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진 발생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았고 정전이나 화재가 발생한 지역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도로나 교량 손상, 건물 붕괴도 있다며 안전한 장소로 피난해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지진에 구마모토 약 5만 가구가 정전이 됐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지진 대책실을 설치를 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마모토에는 10년 전에도 규모 7이 넘는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당시 270명이 넘게 숨졌고 2,0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예, 오늘 지진 규모도 상당히 컸고 피해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특파원이 전해드린 거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일본 구마모토에 있는 대형 쇼핑몰 2층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30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됩니다. 연락이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 종업원으로 추정되는 인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로나 교량 손상, 건물 붕괴도 있었고 정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쓰나미 주의보는 해제가 돼서 쓰나미 주의보는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마모토현, 일본의 가장 왼쪽에 있는 섬, 큐슈 섬에 그것도 이제 좌측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오늘 있었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구마모토에서 있었던 지진, 7.1의 지진이 상당히 컸고 인명 피해도 지금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명이 지금 쇼핑몰 안에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계속해서 또 전해지는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일본 규슈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국내에서도 오늘 전국적으로 지진 흔들림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오늘 오후 6시 기준 흔들림 신고가 총 789건 접수됐는데 부산이 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과 경남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 3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인명이나 시설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일본 현지 교민의 피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개헌 속도전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발언을 내놔서 논란입니다.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여지를 두는 듯한 말을 한 건데 이 보수 야권은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며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부장원 기자입니다. 취임 50여일 만 첫 기자간담회에 나선 조정식 국회의장의 화두는 단연 개헌이었습니다. 내년이 적기라던 재헌절 대국민 담화에 이어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내년에 개헌 논의를 본 궤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안 발의에 키를 쥔 국민의힘은 자신이 직접 설득하겠다고 낙관론을 폈는데 이 과정에서 한 발언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연장 문제가 야권의 반대 이유로 거론된다는 질문에 국민의 선택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여지를 열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 의장은 당장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고 부연했지만 보수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 연임은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 자체가 어처구니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도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대통령이 자신의 특보였던 조 의장을 국회의장 시키더니 드디어 속내를 드러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개혁신당도 국정 실패와 사법 리스크에서 국민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 기획에 불과하다며 국회 정상화와 민생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부터 다하라고 꼬집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조 의장 측은 원론적 입장을 밝혔을 뿐이고 연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개헌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조 의장의 돌출 발언이 도리어 불필요한 논란을 불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가 민주당 주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서 본회의 처리 순간까지 적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 소위원회는 진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사 순서 등을 문제 삼으며 회의장을 빠져나온 겁니다.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이렇게 바꿔서 형사소송법을 먼저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을 자기들 일정대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보안사건 폐지 당론을 정한 뒤 갈 길 바쁜 민주당은 회의 진행에 주력했고 퇴장과 정회는 반복됐습니다. 심사 혹은 논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형사소송법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간의 경과를 듣고 의견을 말씀하셔라 이렇게 이제 기회를 드린 건데 이번 주 목요일로 못 박은 본회의 처리 시점을 지키기 위해서인데 이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 전체 회의도 녹록지 않은 충돌이 예상됩니다. 여야가 이번 달 처리를 목표로 한 선관위 특검법 심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형소법을 둘러싼 여야 지도부 간 신경전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본회의 개최에 열쇠를 쥔 조정식 국회의장은 심사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안대책 관계에서 현재 법사위에서 논의 중인 만큼 그 과정을 지금 저도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 의장은 다만 형사소송법은 굉장히 오래 끌어온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결단할 땐 과감히 하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는데 여권의 타임라인은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장윤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아온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의 사전 구속영장이 다시 신청됐습니다. 첫 영장이 기각된 지 일주일 만인데 특별수사단은 그동안 보강 수사에 집중해왔습니다. 보도에 나현우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 당시 수사를 맡았던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모 경정. 경찰 특별수사단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박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지난 21일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지 불과 일주일 만입니다. 당시 영장 심사에 출석했던 박 경정은 윗선이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제가 사건 처리 과정에 윗선의 어떤 부당한 지시나 저 또한 지시를 내린 적이 없고. 특별수사단은 영장 기각 이후 일주일 동안 피의자와 참고인을 20여 차례나 불러 조사하며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력 팀원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 책임자에 대한 영장 재신청으로 강제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피의자 장윤기 본인의 재판도 종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 달 31일 결심 공판을 열어 검찰 구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족들이 오열하며 법정 최고형을 호소한 가운데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논란을 계기로 경찰이 대대적으로 시행한 이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경찰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청은 경찰관 가족 사건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이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사건 관계인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현재 또는 최근 3년 안에 해당 수사관서에서 근무한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조사 결과 모두 117건이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44건은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시도경찰청이나 다른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이번 조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아들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혐의로 전북경찰청의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관 사례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전수조사 대상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례를 계기로 경찰관 가족 사건의 수사와 감찰은 시도경찰청이 맞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단순 교통사고 등으로 이송되지 않은 나머지 사건에 대해선 경찰청 차원의 수사 적절성 점검이 매달 이뤄집니다. 경찰은 일회성 조사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 가족 사건을 상시 점검하는 체계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사건 당사자의 가족 관계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관련 사건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신천지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합동수사본부가 신도로부터 과거 민주당 가입을 권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합수부는 조직적 강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탈퇴 신도로부터 민주당 가입 동료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설명 자료를 통해 신천지에서 탈퇴한 일부 신도가 지난 2022년 말경 간부가 국민의힘에 가입하라 했고 거부감을 가지면 민주당에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관련자 조사와 압수물 분석 결과 총회 차원에서 당원 가입을 지시한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 가입과 관련해선 조직적 강요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수본은 이와 별개로 신천지가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수도권 신도들을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시킨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이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영향력 행사를 위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수본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며 민주당 가입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서울구치소에서 17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최근 1년간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영치금은 모두 17억 1,400여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올해 현직 대통령 연봉의 6배가 넘는 금액으로 윤 전 대통령은 3만 9천여 회에 걸쳐 영치금을 받은 뒤 99% 이상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인 김건희 씨 역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1년간 1억 7천여만 원을 받아 구치소 내 영치금 수령액 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까지 모두 합친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처음으로 넘어가며 UN 기준 본격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집 가운데 한 집은 고령자 1인 가구였습니다. 또 생산 연령 인구는 총 인구의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이승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친 우리나라 총인구는 5,181만 7천 명입니다. 내국인은 줄었지만 외국인이 늘어 총인구는 한 해 전보다 12,000명, 0.02% 증가하며 가까스로 감소를 면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1,072만 명으로 20%를 처음 넘어섰습니다. 반면에 0에서 14세 유소년은 고령 인구의 절반 정도에 그쳤습니다. 결국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69.2%로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 7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내국인만으로 생산 연령 인구를 산출해 보면 68.4%입니다.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30대 외국인이 가장 많아서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89.3%로 매우 높습니다. 65세 이상 1인 가구는 245만 6천 가구로 1년 새 7.3% 늘었습니다.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9%로 역대 최대입니다. 1인 가구도 824만 가구로 36.6%를 차지하면서 역시 역대 최대 비중을 기록했습니다. 남자는 30대, 여자는 60대에서 1인 가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혼인 구조 변화도 더 뚜렷해졌습니다. 18세 이상 내국인 가운데 미혼 인구가 29.6%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결혼 정년기로 꼽히는 30대 미혼율이 54.7%입니다. 인구 집중도는 심해졌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중심으로 인구가 늘면서 수도권에 51% 가까이 밀집했고 중부권까지 합하면 총 인구의 65%가 수도권과 중부권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총주택은 2,018만 1,000호로 한 해 전보다 30만 9천호 느는 데 그쳤습니다. 착공이 둔화하면서 주택수 증가폭이 4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상 인도교가 무너져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다가 구조됐습니다. 다행히 사고 당시 교량 위 통행자가 없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허성준 기자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교각은 산산조각이 나고 물보라가 솟구칩니다. 포항시 구룡포읍 장길리에 있는 보릿돌교가 붕괴한 건 오후 1시 10분쯤입니다. 장길리 해안과 갯바위를 연결하는 170여 미터 해상 인도교인데 중간 교각과 상판이 무너진 겁니다. 이 사고로 다리 끝부분에 있던 낚시객 등 17명이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보트와 민간어선을 이용해 사고 발생 50여 분 만인 오후 2시쯤 이들을 모두 구조했습니다. 또 잠수 장비를 동원해 붕괴 당시 충격으로 바다에 빠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보릿돌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지난 5월 말부터 출입을 통제하고 정밀 안전 진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낚시객들이 무단으로 들어가 인근 암초 등지에서 낚시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수막으로 이제 출입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현장에 안내가 있었는데 이 현수막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실 지나가려면은 지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이제 들어가 계셨던 분들이 있었고. 포항시는 현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 당시 다리 위를 지나던 통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교량의 구조 상태와 붕괴 지점, 시설 점검 등을 확인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109시간 만에 진화된 지 엿새 만에 쿠팡 물류센터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6층에서는 배터리 등 다수의 잔해가 발견됐는데요.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배민혁 기자입니다. 외벽이 새까맣게 그을린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로 경찰 과학수사대 차량과 소방 화재조사 차량이 들어섭니다. 109시간 만에 불이 꺼진 지 엿새 만에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화재 규모가 컸던 만큼 내부 진입에 앞서 구조기술사가 동행해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메자닌층 자체가 그대로 좀 이렇게 6층 바닥에 한 층 있는 철골 그 바로 위에가 이제 발화지점 같긴 한데 그 프레임도 살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불이 난 층 진입이 가능하다는 진단이 나온 뒤에야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 10개 기관의 본격적인 감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을 중심으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앞서 CCTV 영상에서 불꽃이 확인됐던 메자닌 구조물의 계단 바로 앞쪽 선반에서 여러 잔해물이 발견됐습니다. 발화 지점에서 발화원으로 추정할 만한 증거물을 다수 수거하여 국과수에서 감정 예정입니다. 선반별로 나온 증거물은 비닐팩 8개에 나눠 담겼는데 무선 가전제품에 쓰이는 충전용 배터리와 전선 등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소방은 훼손 정도가 심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추정하기는 어렵다며 배터리에 의한 전기적 요인뿐 아니라 누전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과수 감정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입니다. 소방은 또 쿠팡의 물품 목록과 내부 CCTV, 소방시설 관련 자료를 제출을 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최초 신고자와 쿠팡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현장 감식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오늘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선거가 없는 내년이 개헌의 적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도 열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개헌은 지난 재헌절에 국민께 제안드린 대로 차분하고 담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이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조정식 의원을 특보로 데려가더니 이런 개헌을 하기 위한 특별 교육을 시켰던 모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지금의 헌법 정신을 거스르고 정말 연임 개헌을 추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내란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요 개헌을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런데 현직 대통령 연임 시사한 건 이번에 처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아까 이 기사를 낮에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이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모든 건 국민이 결정하는 거니까. 하다못해 지금 현재 이게 헌법 128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임기 연장과 주임을 위한 변경. 이거는 그 당시 개헌할 때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헌법 128조 2항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네.
그것도 바꿀 수 있어요. 개헌이니까 바꿀 수 있죠. 예. 이론적으로 국민이 판단하면 바꿀 수 있는데 이 모든 게 맥락에 따라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바로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야당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야당이 비판하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말이죠. 우리 한국의 헌정사를 보면 말이죠. 가장 예민한 게 대통령의 권력 임기 문제예요. 지금 이 87 체제를 바꿔야 된다. 40년 동안 이 1987 체제에서 우리가 못 벗어나고 있다. 이 비판이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권력 구조가 이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있다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임제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건데 대통령 중임제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임제를 바꾸는데 현직 대통령을 거기에 포함시킨다. 그럼 이 개헌의 순서이 완전히 왜곡됩니다. 왜곡되니까 설령 정말로 조정식 의장이 그런 생각을 했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민주당의 한정도 원내대표도 이건 헌법에 명시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때도 말이죠.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그 취지의 헌법에 명시돼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도.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서 왜 또다시 여야 간 논란에 비밀 제공하고 특히 장동혁 대표로서 아주 신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줘야 지금 징계 정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당내에서도 조금 애매했는데 다시 또 외부에 적이 생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얘기하기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도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걸 굳이 발의를 해가지고 저는 승부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보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또 이번에 또 이런 문제를 또 얘기를 하고 또 보안수사권 폐지 문제도 국민의 상당수가 지난주인가 그 조사해 보면 어쨌든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번에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아무리 원론적으로 그냥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해석의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국회의장께서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보통 이제 기자 간담회 때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기자들이 이제 질문하고 일문일답을 하는데 일문일답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기자 질문이 야권에서 현직 대통령 임기 연장 개헌을 반대한다.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명백하고 분명하잖아요. 그 질문이 이 대통령이 연임하겠다는 뜻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그 안 해주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정식 국회의장 제정신이신 겁니까? 저분이 어떻게 국회의장일 수가 있죠? 대한민국의 역사는요. 정치 발전의 역사는 장기 집권과의 투쟁의 역사였어요. 여러 차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장기 집권을 막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서 1980년도에 만들어진 전두환법, 5공화국이 시작되면서 뭐 체육관 선거를 통해 갖고 7년 단임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려가면서 그래서 만들어온 게 1987년 헌법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그리고 노태우까지 이 모두가 모여서 야 이거는 진짜 이런 비극을 다시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음 대통령 중 누구든지 간에 자기 임기를 연장하기 위한 그런 개헌은 안 된다. 해당 그 당사자는 적어도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아놓은 거 아닙니까? 헌법에 못을 박아놨어요. 근데 지금 국회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그걸 깨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1987년 개헌 때 아까 교수께서 말씀하신 이제 헌법 제 128조 2항 그게 이제 그때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독재를 막기 위해서. 예, 독재를 위해서 막기 위해서 들어갔고 지금 민주당이 입만 열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5.18 정신 아닙니까? 5.18 정신을 헌법에 넣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개헌을 해서 장기 집권하는 게 5.18 정신입니까? 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거든요. 어떻게 저렇게 국회의장이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아니,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그 헛소리 한다 이러고 그냥 넘어갈 텐데 저분이 대통령 특보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장 하세요. 근데 국회의장이 지금 그 개헌을 하겠다면서 저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계속 논란이 되니까 국회의장실이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바로 얘기를 했고요.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를 바탕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그리고 헌법 제128조 제2항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진화에 오늘 굉장히. 근데 이거는 진화가 아니라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더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대변인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수석 비서관이 얘기했잖아요. 이거 수석 비서관 차원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국회의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이 부분을. 근데 지금 수석 비서관이 공보 차원에서 얘기한 거란 말이죠. 해명 차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다시 논란이 된단 말이죠. 예상하지 못한 이 파문 일수가 있어요. 여기서 빨리 진화를 끝내야 됩니다. 완전히 끝내고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이 국회의장이 얘기하면 제일 좋고 정말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서 그래서 이 자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은 맞는 말이라니까요. 대통령의 임기나 개헌 이런 거 다 국민이 선택하는 거예요. 국민의 그 헌법적 결단이 모든 것이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언뜻 전혀 비교될 건 아닌데 제가 이 기사를 보는 순간 거의 동시에 떠올랐던 생각이 약간 낮에 54년도에 그 4.4.5 개헌 아시죠?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이거 전혀 이건 다른 거예요. 이승만 정권 때 이제 4.4.5 개헌 4.4.5로 해가지고 그 당시 헌법 55조에는 재임까지만 가능하게 돼 있어요. 재선까지만. 근데 그 이제 4.4.5 개헌으로 해가지고 부칙에 그 당시에 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를 고친 게 4.4.5 개헌이에요. 203명 중에서 3분의 2니까 136.5 가는데 그걸 이제 4.4.5 했던 거 아닙니까?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들인데 그건 전혀 다른 겁니다만 그것도 부칙을 개정해. 부칙을 어떤 거예요, 이거는? 현재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거는 지금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개헌하겠다는 뭘 또 이제 주권자의 원칙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개헌을 하려면은 그 128조 2항부터 고쳐야죠.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삭제라든가 아니면 뭐 부칙을 또 달든가 이래야 되는 건데 있을 수 없어요.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 지지율이 80% 90% 된다 하더라도 이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그 계신 의원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방송에서 이걸 많이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이건 정확하게 비판해 줘야 돼요. 같은 진영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다라고 좀 봐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개헌의 필요성이라든가 내년이 개헌의 적기라고 하는 그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내년에 무슨 서울시장 경우에 따라서는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 봐서는 선거도 없고 또 개헌은 오랫동안 지금 40년 된 헌법이잖아요. 1987년이니까 이제 40년 된 헌법인데 그 40년 헌법에 그 헌법을 몇 달 사이에 막 사실 만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그 5공화국 이전에 만들었던 유신 때 헌법 그리고 그 이전에 3공화국 때 헌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다가 막 쓴 것들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게 5년 단임제가 과연 옳은 거냐,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여론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거가 계속 그 겹치다 보니까 선거하다 날이 새고 밤이 가요. 뭐 그 대통령 되면 5년 단임에 그냥 몇 번 선거를 치러야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헌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 국회의장이 저렇게 얘기해버림으로써 개헌이 정말 어려워지게 됐어요, 이제. 아니, 누가 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신뢰가 안 갑니다, 지금. 저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다른 개헌의 중요한 요인들이 많잖아요, 지금. 권력 구조 문제도 그렇고 국회가 과연 추천하는 총리를 할 거냐 말 거냐 문제, 권력 분산의 문제 할 게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이 문제가 되면 현직 대통령이 임기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덮어버려요. 개헌 논의의 많은 의제들 다 덮어버린다고요. 이건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얘기들을 해야 돼요,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은 진짜 만약에 말 실수라면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 같고. 보통 실수한 게 많이 실수한 것이고 의도를 가지고 전 얘기했다 보지는 않아요. 조정식 국회의장이면 그 정도의 경륜이 없는 분이 아니라고 좀 믿으니까. 대한민국의 국회의장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정말로 그런 의도가 아니고 실수를 했다면 그거를 국회의장께서 진솔하게 해명을 하는 게 그게 빨리 이 사안을 끝내는 기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의장실에서 진화할 일이 아니다. 의장이 직접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이 검찰의 보안 사건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서 본격적인 입법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는데요. 오전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 검찰의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 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국민이 실험실의 지로 보입니까? 누차 경고했지만 보안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됩니다. 네,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는 퇴장과 정회를 반복하면서 형소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수요일인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이제 모레 목요일에 본회의 통과를 지금 목표로 속전속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네. 지금 뭐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대통령이 초심을 버렸느냐 안 했느냐 유시민 작가까지 출동을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 아주 아마겟돈 같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전쟁 벌이고 있으면서 그걸 왜 뭐 국민의힘으로 돌리는지 일단 그거를 알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안수사권자와 관련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고 그 피해자들이 나서서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거 다 깡그리 지금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최저임금 인상할 때도 이거 이렇게 하면 경제에 큰 파급이 생깁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무시하고 17.9%인가를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소상공인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거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면 전셋값 그리고 집값 폭등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귀뚱으로 들은 척도 안 하면서 그냥 밀어붙였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부동산 가격에 그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에 물론 노무현 때 한번 그랬고 문재인 또 한번 그랬고 이번에 세 번째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 원칙에 어긋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걸 그냥 밀어붙여서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당사자들 아니십니까? 예. 이번에는 법률적인 걸 가지고 이거 이렇게 가면 범죄인들만 천국됩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들 아마 그 하소연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밀어붙이겠다고 그래요. 무슨 깡으로 저러는지를 저는 알 수가 없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거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야 뭐 보안수사권 폐지에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 폐지라는 거는 검찰의 그동안의 정치검찰의 여러 가지 그 기획수사라든지 표적수사라든지 별건수사 이런 것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본적인 방향은 지금 어쨌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수사한 걸 가지고 이제 공소청이 검사가 기소를 해야 되는데 기소하기 전에 이걸 좀 들여다봐야 될 거 아닙니까? 들여다봤는데 문제가 좀 있다. 거기서 보안수사를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제 민주당 생각은 민주당의 주류 강경 세력은 민주당의 의원이 다 그런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그런 걸 자꾸 하나 둘 인정하고 신중론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예외적이고 아주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걸 자꾸 인정하다 보면 결국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는 게 된다. 그럼 다시 옛날로 환원된다. 그 이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려를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과거에 그런 일이 워낙 많았으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우려를 부식하면서 보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그 우려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제도화를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 못하겠어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런 것들에 대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그 우려를 그야말로 부식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여러 가지 지금 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보안 장치를 제도적 여러 가지 장치를 뒀어요. 실제 범죄에 한해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근데 과연 그게 경찰한테 결국 요구하는 거거든요. 검찰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고 경찰이 결국 해야 되는 거라서 그런 한계는 완전적으로 해소하기가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해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정성호 법무장관 말할 것도 없고 그분도 지금 민주진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김민석 후보도 말은 못하고 있지만 전당대회 기간이니까 저는 뭐 총리 시절 한 얘기도 그렇고 검찰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썩 동의하지 않는 걸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이거는 전당대회라는 걸 이용해서 이때 자꾸 뭔가를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는 얘기죠. 민주당 법사위원들도 그렇고 이제 강경파 쪽에서는 이제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 그러니까 아예 없애자는 건 아니고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없애자는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만약에 이제 본회의, 목요일 본회의 이제 상정이 되는 상황에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한동훈 의원이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그랬는데 국민의힘이 끼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필리버스터를 하게 될 텐데. 예. 근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저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반대 논리를 계속 헐파해왔던 사람이잖아요.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 누구도 한동훈 의원만큼 잘 설명하거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무소속의 한동훈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서서 예. 지금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공격을 하게 되면 아마 언론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그 정부 여당 법안의 문제점들이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그렇다면 어찌 보면 당연히 고마워하면서 야 우리들 대신 이런 거 해줘서 너무 고맙다 하면서 모셔가도 모자랄 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글쎄 그게 과연 이루어질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장동혁 대표는 아마 예. 죽어도 안 된다고 하겠죠. 근데 이건 원내대표 소환 사항이기 때문에 정점식 원내대표는 뭐 아마 공적인 것들을 사적인 것보다 더 앞세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은 그냥 뒷순번 어디다 집어넣어서 야 우리 넣어주긴 했다라는 얘기만 듣고 근데 24시간 앞에서 다 해버려서 당신 못하게 됐어 이렇게 가게 될지 그럴 그건 잘 수도 모르겠습니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어떻게 이제 판단을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한동훈 의원한테 이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네. 저는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한동훈 대표, 전 대표, 한동훈 의원의 지난 정권 때 장관을 했잖아요. 그럼 한번 발언권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회라는 곳이 꼭 여야를 떠나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는 데 아니에요. 그 청문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청문회하게 듣는다는 얘기, 히어링이라는 얘기, 이건 청문회 아닙니다만 한동훈 의원이 저렇게 하고 싶다면 줘야죠. 근데 정영식 원내대표가 요즘 그 스탠스를 보면은 주기도 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좀 애매해서 정 대표의 그 태도가 대단히 좀 애매모호하게 하기 때문에 예. 줄 것 같기도 하고 안 줄 것 같기도 잘 모르겠는데 주는 게 전 마땅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오늘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경선에 들어갔습니다. 이 충청권은 이제 판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히는데 충청권 정청래 후보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유리하겠죠. 고향이니까. 네. 그런데 또 굉장히 위험 부담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만약에 자기 고향에서 1등을 못하면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죠. 예. 그럼 그 다음 선거에서는 상당히 어떤 그 동력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은 결국은 저 선거는 광주, 전남에서 누가 선택을 받느냐, 예. 어느 정도 표차로 누가 이기느냐 그게 결국은 좌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순회 경선이라는 게 민주당 순회 경선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과거에 저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저도 출입 기자여서 순회 경선 다 쫓아다녔거든요. 처음에 제주도에서 하고 둘째 날 울산에서 하고 세 번째에 이제 광주에서 했는데 광주에서 승부가 크게 모든 걸 다 결정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 기준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쎄 충청도가 일단 중요하죠. 기세를 잡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특히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또 이기지 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거보다는 결국은 전남 광주에서의 그 전당대 그 대회가 결국 모든 걸 결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순회 경선이 이제 일정이 처음에 이제 정해졌을 때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한테 이제 유리하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만은 자 이게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순위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그게 다음 그 선거에 또 영향을 미치고 해서 이제 그렇잖아요. 영향을 주는데 좀 제한적일 거예요. 노무현 그때 후보 때는 계속 누적돼 왔고 시간차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 충청에서 이미 이제 투표 시작됐어요 지금. 했고 이제 8월 1일 날 충청 그 결과를 발표하고 권리당원들이 ARS하고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하거든요. 이미 지금 하고 있다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발표하고 또 이제 그 다음에 PK죠.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발표하는 게 2일이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약간 겹쳐요. 완전하게 이제 처음에 결과를 보고 이제 이른바 밴드웨건이냐. 그러니까 이제 더 득표를 많이 한 사람한테 더 몰아주냐. 이게 밴드웨건이잖아요. 그다음에 언더독은 반대 현상이에요. 좀 이렇게 표가 낮은 사람한테 좀 동정을 주는 게 언더독인데
이게 전자냐 후자냐의 문제를 하려면 그 완전히 시간차가 나야 되는데 그거 좀 애매해요. 예. 그 다음부터 좀 정확하게 이제 갈라지는데 지금 말씀처럼 과거 노무현 후보도 이제 광주에서 거의 승부를 봤죠. 제주에서 졌다가 울산에서 1위하고 광주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쭉 이제 갔던 건데 이번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이 신천지 문제, 그 변수하고 선호투표제. 예. 투표 방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예. 정청래 후보한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신천지 문제가 과연 김민석 후보가 제기를 했는데 의혹을 예. 이게 김민석 후보에게 역풍이 불지 이것도 봐야지 할 것 같고 또 1인 1표제 같은 거 이런 게 변수가 될 것 같아서 예. 물론 전 지난번 뭡니까 전당대회 때도 금산서 그때 박찬대 후보를 큰 차로 이겼어요 그때. 예,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예. 충청도 이 결과가 중요하긴 중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호남이 가장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예. 예. 알겠습니다. 신천지 또 선호 투표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있어가지고 또 그 조국 혁신당과의 이제 합당 문제 물론이죠. 이런 여러 변수들이 지금 주로 지금 중간 중간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지금 멱살 논란에 빚은 권영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원내 지도부 내에서도 지금 다시 기회를 줘야 된다. 아니다.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의견이 지금 맞서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글쎄 이제 당권파 이른바 장동혁 대표의 주변에 있는 분들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줬다.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명백하게 권영진 의원이 잘못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것을 일벌 100개를 해서 또 공교롭게도 지금 그 징계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른바 개혁파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진종호 의원.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본때를 좀 보여주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이 윤리위 자체에 문제가 있거든요. 윤리위가 원래 9명에서 출발을 해서 3명이 즉각 사퇴를 한 바람에 6명이 됐는데 예. 그 6명이 그 한동훈 그때 당시 그 전 대표에 대한 그 제명 그리고 저에 대한 제명 예. 그리고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이것을 강행을 했어요. 예. 근데 강행을 했는데 한동훈 의원은 선거에서 살아 돌아옴으로써 정치적으로 다시 생활을 한 거고 저나 배현진 의원은 그 법원에서 그 가처분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때 가처분 하면서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 전직 최고위원과 현직 서울시당위원장을 그렇게 징계를 해서 그 제명을 하고 징계를 내렸다가 법원으로부터 그런 판결을 받았으면요. 윤리위원장은 물러났어야 돼요. 당연히 물러났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안 물러나면 장동혁 대표는 해촉을 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 내분이 벌어져서 이 6명 중에서 3명은 아예 출석을 하지 않고 예. 그러니까 3명만 하니까 거기다 1명을 더 추가로 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10명이었었는데 또 계속 사퇴를 해서 5명이 남았습니다. 5명이 남았는데 회의는 3명만 참석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게 이 3사람이 앉아서 육선의 조경태 의원 그리고 재선의 그 권영진 의원 그분은 또 저 대구시장도 재선했어요. 그다음에 비례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3명이 모여서 이렇게 할 때 거기에 정당성이 있겠습니까? 과거에 무슨 방통위에 2인이 모여서 뭐 이진숙, 그 김태규 두 분이 뭐 땅땅땅 해갖고 그것도 논란이 예. 되고 했었지만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건 뭐 누가 봐도 분명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윤리위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총 9명이었다가 계속 줄다가 5명이었는데 그중에서 2명까지 빠지고 3명이 남아서 징계 개시를 했단 말이죠. 이게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면 이거 절차를 중시하는 거니까 하자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자체로는 하자가 없을 수 있는데 9명 이내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지금 좀 설명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 전 그것보다도 물론 절차도 중요합니다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 예. 박덕근 부의장의 그 국회 국회 부의장 선출을 반대했다고 징계를 한다니 말이 됩니까? 박덕근 의원이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표결을 던졌다고요. 그럼 이 이른바 내란에 옹호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분이 부의장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관행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부의장을 그 국민의힘이 이제 선출했으니까 후보를 민주당이 다 표를 던져야 되지만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에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 문제로 그걸 비판할 수 있어요. 당내에서. 근데 그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 그럼 내란을 옹호한 사람을 국회 부의장 되는 걸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을 징계를 한다는 게 말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정호 의원도 그렇고 권현주 의원은 저는 뭐 별개의 문제라고 보는데 전혀 차원이 달라요. 조경태 의원하고 전혀 다른데 이거를 그러니까 상대를 제거하고 제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다로 남용하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징계 정치란 말을 쓰잖아요. 그 징계는 징계인 것이 왜 징계 정치란 말을 써요. 징계를 아주 지금 이 조자룡이 칼을 흔들듯이 이 함부로 흔드는 거라고요. 휘두르는 거라서 이거는 장동 대표에 대한 비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또 해서 좀 민망하긴 한데 예. 이건 징계 정치란 말을 들어도 싸다. 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호 의원이 상대방 후보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나 마찬가지죠. 한동훈 후보가 그때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징계를 합니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법률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조경태 육선 의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진정호 의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징계한다는 게 과연 의미가 있는 거냐. 알겠습니다.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상대를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지금 이 징계 윤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일단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제 일단은 이제 개인적으로 사과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각 개인에 대한 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반 형평성 있겠죠.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또 이제 절차의 문제도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야말로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영남을 달군 극한 폭염이 중부로도 확대하면서 이 서울도 이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남의 극한 폭염이 이제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은 39도까지 치솟았고 대구와 경산 등 영남 곳곳이 38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은 32.7도까지 오르는 등 중부지방도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주로 영남을 중심으로 19곳까지 늘었던 폭염 중대경보는 3곳만 남기고 해제됐지만 전국 곳곳의 폭염특보는 잇따라 강화됐습니다. 서울도 보름 만에 다시 폭염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중고기압이 더위를 키우는 가운데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우리나라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중심이 바로 우리나라를 지키고 있어요. 옆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또 상층에는 서쪽으로부터 이제 티벳 고기압이라는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 상하층을 모두 고기압이 덮고 있다 보니 당분간 뚜렷한 비 예보는 없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내내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등 중부지방의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폭염이 더욱 심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변수는 제13호 태풍 돌핀입니다. 현재 남쪽 해상에서 서진 중인 돌핀은 점차 세력을 키우며 강도 5의 초강력 태풍으로 발달할 전망입니다.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태풍의 진로에 따라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가 달라지면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요즘 찜통더위에 잠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올해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열대야는 밤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을 말합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62개 지점 평균 열대야 일수는 7.1일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일 늘었고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기록입니다. 종전 최고였던 1994년의 6.5일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17.8일, 광주 전남이 13.7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장마가 일찍 끝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두드러졌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는 5.7일을 기록했습니다. 7월 들어 밤더위는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평균 최저 기온은 23.1도로 평년보다 2.2도 높았습니다. 반면 낮더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약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이번 달 26일까지 전국 평균 폭염 일수는 6.4일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1일 줄었지만 평년 3.5일과 비교하면 1.8배 많은 수준입니다. 기상청은 올해 밤사이 높은 습도로 기온이 내려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배달 기사들도 더위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푹푹 찌는 날씨에 달궈진 도로를 달리고 계단과 가파른 언덕을 오르내리며 하루를 버텨냅니다. 이수빈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거 몇 층이야? 힘들어. 푹푹 찌는 더위에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에서는 배달 한 건만 맞춰도 금세 기운이 빠집니다. 5층, 6층 올라갈 경우에는 걸어서 올라가서 가서 내려오면 땀 범벅이 돼서 많이 지치고 힘들고. 오토바이가 닿지 않는 곳은 더 힘에 부칩니다. 주택가에는 오토바이로 끝까지 올라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배달을 하려면 아래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손에 물건을 든 채 이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하루 처리하는 배달 건수는 50건 정도.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뙤약볕 아래를 달립니다. 달궈진 아스팔트에서는 열기가 치솟고 버스나 화물차 옆을 지날 때면 훅 하고 뜨거운 공기가 밀려옵니다. 바닥에서 열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막 그때는 아주 진짜 그냥 후두죽디근하다가 달리면서 막 땀이 줄줄줄 흘려요. 이렇다 보니 잠시나마 에어컨을 쓸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탈 때를 기다립니다. 거기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기가 싫을 정도. 배달을 마친 뒤 쉴 곳도 마땅치 않은 것도 한여름 배달의 힘든 전 중 하나입니다. 다음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길가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길 반복하곤 하는데 인근의 야외 노동자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가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요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많이 더웠고 그런데 정부에서 생수나 플랫폼 회사에서 생수 그런 걸 나눔 같은 것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차 공간이나 그런 공간들을 많이 정부에서 많이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잠시 더위를 식히고 배달기사들은 다음 목적지를 향해 또다시 뜨거운 도로를 달립니다. YTN 이수빈입니다. 일본 구마모토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한 뒤 대형 쇼핑몰 일부가 무너지면서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20-30명에 이른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NHK 등 일본 언론들은 경시청 관계자를 인용해 붕괴된 구마모토 가시마마치 대형 쇼핑몰의 직원으로 보이는 20-30명이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무너진 건물 안에 이들이 갇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현장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돼 구조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 3,600여 명을 쇼핑몰 등으로 급파해 인명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사망자 여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처럼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의 영향으로 부산과 경남, 울산에서도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부산 소방재난본부에 흔들림을 느꼈다는 지진 신고가 40여 분 동안 290건 넘게 접수됐고 경남 소방본부에도 210여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울산 소방본부에도 120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각 지역에서 지진에 따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리원전은 지진 영향이 감지되지 않아 정상 가동 중입니다. 대국민 토론회를 모두 마치고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가 이제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이 초고가 1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강남 등 고가 아파트 시장은 긴장감 속 관망세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똘똘한 한 채 여파로 집값이 올랐다는 판단 속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가 주택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고가 아파트가 즐비한 이곳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의 불안감이 높습니다. 근로소득이 부족한 고령의 은퇴자들은 세금 고민이 크지만 집을 내놓기보단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고령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세금 낼 게 막막한 거죠. 자기 한 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세금을 높인다고 해서 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매수자들 사이에선 세제 개편 뒤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매도자가 긴장을 해서 떨어뜨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끝나고 나서 사겠다는 사람이 한 80-90% 정도 돼요. 뭐 개점 휴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 싸움 속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엔 9,000건에 가까웠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2달 만에 3,000건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곧 발표될 세제 개편안의 윤곽은 초고가 주택을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로 잡혀가는 분위기입니다. 종부세 확대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으며 기준 초과 시 공정가액 비율을 올리거나 세율을 조정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기준이 되는 초고가 주택의 가액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시세 3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세 30억 원을 기준으로 설정할 경우 강남 3구는 물론 한강변 주요 입지까지 영향권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했던 양도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한도 설정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재는 장특공제 자체에 상한선이 없어서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공제 한도가 도입되면 양도세 부담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초쯤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상장 첫날 시총 1위로 올라서며 화려하게 데뷔한 중국의 반도체 기업 창신 메모리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도체 빅3를 위협할 거라는 경계감 속에 아직은 기술 격차가 크다는 신중한 반응도 나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반도체 대표 주자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상하이 증시 입성 첫날 5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첫 거래일의 공모가 대비 466% 껑충 뛰면서 주당 49위안에 장을 마쳤습니다. 첫날 종가 기준 시가총액만 우리 돈 711조 원을 넘어서며 단숨에 중국 본토 1위로 등극했습니다. I regret that because it leaves me sort of without a significantly dramatic word to describe a company gaining almost 500% and becoming the Chinese mainland's most valuable listed company on its first day of trade. 상장 첫날 주가 폭등으로 683조 원대로 평가되는 미국의 인텔 시총 규모까지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시총 1,000조 원대의 반도체 빅3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서운 성장세입니다. 외신들의 분석은 엇갈립니다. 블룸버그 등은 창신 메모리가 장기적으로 반도체 빅3를 위협할 정도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이번 기업 공개와 투자로 오는 2030년 창신 메모리의 연간 생산 능력이 현재의 2배가 되고 시장 점유율도 18%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창신 메모리의 생산량보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첨단 기술 수준에 있습니다. 중국은 HBM 시장에 일찍부터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아직 한국과 기술 격차가 3년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날 역대급 흥행도 유통 가능 주식이 현재의 약 6%에 불과해 변동성을 키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Only 6.73% of the company's shares were freely tradable today. And with different groups of shares locked up for periods ranging from 6 months to 3 years. 뉴욕 증시에선 메모리 시장 경쟁이 심화될 것이란 경계감에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이 급락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남성의 소지품에서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는데 경찰은 두 사람의 관계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건물 앞에 도착합니다. 경찰관들은 오피스텔 안팎을 분주히 오가며 현장을 살핍니다. 서울 수유동에서 50대 남성이 살인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아침에 여기 뭐 누가 얘기를 하길래 알았어요. 살인사건 맞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놀랬죠. A씨는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흉기 외에도 범행에 사용된 걸로 보이는 도구들이 발견됐습니다. 살인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안을 배회하던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의 소지품에서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이 물질과 현장에서 확보한 흉기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하고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두 사람이 알게 된 경위 등 관계성 범죄 여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초조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경남 통영에서 60대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지 48일 만에 경찰이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용의자가 마당에 숨어 있다가 주택 내부로 들어간 뒤 손에 뭔가를 들고 나와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경찰은 언론 요청이 있었고 용의자를 신속하게 검거하기 위해 유족의 동의하에 영상을 공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0일 새벽 경남 통영시 도산면 주택에서 6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최근 정품보다 절반 이하 가격으로 판매되는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상당수 제품의 공기 정화 성능이 기준에 못 미쳤고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화학물질까지 검출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품보다 가격이 저렴한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판매되는 호환 필터 20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했습니다. 유해가스 제거 성능은 20개 제품 가운데 단 4개만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폼알데하이드와 암모니아,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5개 유해가스의 평균 제거율이 70% 이상이어야 하지만 나머지 16개 제품의 평균 제거 효율은 20에서 63%에 그쳤습니다. 미세먼지 제거 성능도 8개 제품만 기준을 충족했고 나머지 12개 제품은 표시 성능의 68에서 89% 수준에 그쳤습니다. 8개 제품은 모두 LG와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에 들어가는 제품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가스 제거율 또는 미세먼지 제거 성능이 미흡한 16개 업체의 품질 개선 조치를 권고하였습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더 큰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 호환 필터인 TSI의 그레이 프리미엄과 세진의 그레이 필터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MIT가 검출됐습니다. MIT는 세균과 곰팡이 번식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보존제 성분으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함유 금지 물질인 메틸 이소티아졸리논, 즉 MIT가 검출되었으며 해당 제품 판매업체는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원은 MIT가 검출된 두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단과 함께 교환, 환불 등의 시정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호환 필터를 구매할 때는 가격뿐 아니라 공기 정화 성능과 안전성도 함께 확인하고 제품에 표시된 사용 가능 모델과 성능 정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다음 달 1일 처음 소환합니다.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저 이전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이번 주 토요일 종합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로 21g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윤 의원은 관저 이전 당시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의 이름은 앞서 사건을 먼저 수사했던 김건희 특검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당시 김건희 특검은 김호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기소하면서 윤 의원이 김건희 씨 요구사항에 따라 21g이 선정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후 출범한 종합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자택과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윤 의원을 겨냥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윤 의원이 김건희 씨 21g 대표와 함께 세 차례 사전 답사를 한 뒤 관저 위치가 바뀐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첫 강제 수사 이후 넉 달여 만 수사 막바지에야 소환 조사가 성사된 만큼 특검은 윤 의원 조사를 통해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완결짓지 못했던 관저 이전 의혹을
종합특검팀이 규명해내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에 앞장선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707 특수임무단장에게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어 김 전 단장이 상관의 명령에 기계적으로 반응한 행태를 폭력 조직의 행동대장에 빗대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6년 무렵부터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13년 김건희 씨의 소개로 전 씨를 처음 만났고 고검 검사 또는 중앙지검장일 무렵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 법당에서 전 씨를 만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될 무렵에는 전 씨가 김건희 씨에게 윤석열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되면서 당권 주자들도 당심 잡기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첫 경선지인 충청권 성적표 발표를 앞두고 개파간 신경전도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황보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된 첫날, 정청래 후보는 이틀 연속 고향 충청을 찾았습니다.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묘소를 참배한 뒤 세종에서 당원들과 만나 1인 1표제로 이해찬 정신을 잇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 1표를 누가 흔들려 하고 있습니까? 제가 당원 주권 정당 1인 1표를 사수하겠습니다. 송영길 후보도 연이틀 충청을 돌며 당심 공략에 주력했습니다. 당대표는 단순히 대통령 뜻을 뒷받침해서도 대통령과 각을 세워 싸워서도 안 된다고 두 경쟁자를 견제하며 레이스 완주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송영길 왜 당대표 나오냐? 당선되려고 나왔습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송영길. 부울경 투표 개시를 하루 앞두고 경남행을 택한 김민석 후보는 흔들리지 않는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근거 없이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고 대통령이 억울하게 공격당한 일은 없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충북 권리당원 투표가 한때 차질을 빚은 것을 두고는 혹시나 이상한 사람이 끼어들더라도 압도할 수 있게 100% 당원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당대회 신천지 개입 의혹을 또 암시한 건데 이를 둘러싼 개파 간 충돌은 갈수록 과열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민석 후보 측은 친천계의 생일별 투표 지침을 해당 행위라고 비판하는 등 충돌 지점도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충청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다음 달 1일 열리는 첫 순회 경선에서 발표됩니다. 초기 판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거로 보이는 만큼 후보들도 초반 기선 제압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내일 첫 TV토론회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TV토론 확대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오늘 SNS에 당원 주권은 구호가 아니라 당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후보도 SNS에 송 후보 글을 공유하며 추가 토론이 아니라 매일 토론도 환영한다면서 무제한 정책 토론을 포함한 모든 토론 확대에 동의한다고 적었습니다.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세 후보가 함께 참여하는 TV토론회는 내일과 다음 달 5일, 12일 등 모두 3차례 열릴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중앙윤리위가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딴 징계 개시에 나서면서 내부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멱살 논란 권영진 의원 징계 문제는 사실상 계파 대리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이른바 멱살 사태의 당사자 권영진 의원에게 최고위가 자진 탈당을 권유하자 국민의힘 아침 회의에선 또 한 번 공개 충돌 장면이 나왔습니다. 권 의원과 함께 의원 모임 대한감일에 소속인 조은희 의원이 먼저 사과했으니 기회를 주자고 감싸자 잘못에는 책임이 따르되 진심 어린 반성과 사과를 할 때는 다시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 의원이 요구했던 정보위 간사를 맡은 유영하 의원이 대치기에 나선 겁니다.
이까지 정보위 간사가 뭐라고. 둥지가 깨지면 그 안에 알이 다 깨지는 법입니다. 동지니까 감싸줘야 되고 이런 정당은 저는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선처를 바란다는 정점식 원내대표 호소에도 중앙윤리위가 건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이딴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당 안팎 잡음은 커지고 있습니다. 박덕흠 부의장 낙선 종용으로 징계 대상에 오른 조경태 의원은 징계받을 건 자신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라고 발끈했고, 윤리위원회가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아바타 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할 것입니다. 무도한 표적 징계,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 선거 지원 문제로 제소된 진종호 의원도 사당화를 위한 겁박성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당사자들뿐 아니라 비당권파를 중심으론 사실상 장동혁 대표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인사들을 겨눴다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 대표는 징계 논란은 직접 언급을 삼가는 대신 공천룰의 당성평가 강화를 시사하며 당 장악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공천에 있어서 당 대표를 배제하자고 하는 것이 자신들의 유불리를 따지는 얄팍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당원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잘못된 발상이라는 것이. 다만 윤리위 내부에서도 징계 적절성을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이딴 사임 사태까지 벌어진 만큼 실제 징계 결정이 나와도 절차적 흠결 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였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재료를 그대로 보관해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최명신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입니다. 프리미엄 재료를 쓴다고 광고해왔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거 지금 국내산 원산지 표시 국산이라고 표시하시고 외국산 사용하시는 거. 하남의 또 다른 대형 카페 냉장고를 열어보니 소비기한이 지난 요거트와 양념 소스가 폐기 표시도 없이 보관돼 있습니다. 아니 이거 뭐 하루 이틀 전한 게 아닌데 어제는 비싸게 아니 저한테 죄송하실 건 아닌데 너무 지금 심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개발자양구역 내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쓰거나 관할관청에 신고도 없이 외부에 컨테이너 창고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이 도내 대형 베이커리와 디저트 카페 210곳을 점검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불법행위 40건이 적발됐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 변경 신고 미이행이 12건, 불법 토지 형질 변경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의 불법 행위는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공정한 소비 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유명 관광지를 중심으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 안전을 위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의 한 철길 건널목에서 승용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50대 운전자 A씨는 건널목 차단기를 들이받은 뒤 후진하다 경계석과 다시 충돌하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미군 오산 공군기지에서 백린 누출로 의심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평택시는 오후 5시 40분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재난 문자를 보냈다가 오후 6시 10분쯤 부대 내 조치가 완료됐다며 대피 명령을 해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은 비상대응팀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상황을 수습하고 있다며 기지와 지역 주민 안전을 위해 반경 300m의 안전선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사고로 오산기지 전면에 대피령이 내려진 건 아니라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사고 경위나 피해 현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평양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주년이 아닌데도 규모를 키워 북중 관계를 강조하고 또 딸 주회를 부각한 게 눈에 띄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5년 주기로 돌아오는 해, 이른바 정주년이 아닌데도 올해 7.27 전승절 행사를 대대적으로 치렀습니다. 중국이 자국 위상을 자랑하는 계기로 삼았던 지난해 9월 승전 80주년 대규모 열병식에서 영감을 받은 듯 평양 시민은 물론 참전 노병과 아이들까지 불러 평양체육관 광장을 채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6.25 전쟁 당시 군복과 장비를 재현한 장병들이 각자 핀 행진을 선보였고 행사 중간 축포를 쏘아 올리며 73년 전 북한의 승전을 주장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광장을 힘있게 보무하는 상징 종대들의 뜨거운 격려의 인사를 보내시었습니다. 현대 북한군의 장비를 갖춘 육해공 종대들도 행진에 참여했지만 열병식과 달리 ICBM이나 신형 미사일, 첨단 무기를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이어진 기념 공연에선 중국 인민군의 지원을 강조한 게 눈길을 끌었는데 관련 영상은 물론 중국 노래까지 편성하며 한층 가까워진 북중 관계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중국인민지원군 전가를 비롯한 중국 노래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부인 리설주 여사, 딸 주애와 함께 공연을 관람했고 중간에 감정이 복받친 듯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전승절 행사에 처음 참여한 주애는 이번에도 아버지 옆자리에 앉아 귓속말을 주고받고 손을 맞잡으며 친밀한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미래 세대의 상징이자 백두혈통 가계의 계승자 위상을 쌓아 나가는 과정으로 해석됩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그동안 친밀감을 쌓아온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자원부국이자 남미의 군사강국인 브라질과 히토류, 방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탑승한 차량이 기병대의 호의를 받으며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대통령 관저로 들어갑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룰라 대통령 부부는 반갑게 포옹하며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합니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후 5개월 만에 국빈 자격으로 브라질에 온 대한민국 정상을 브라질 측은 최고 수준으로 예우했습니다. 같은 소년공 출신으로 외교무대에서 교감을 나눴던 두 사람인 만큼 양국 정상의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대통령과 저는 각별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에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손을 다쳤습니다. Aprendi cedo o valor de cada oportunidade. Nós dois viemos da pobreza. Hoje temos compromisso de melhorar a vida de cada cidadão e cada cidadã. 2시간 넘게 이어진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정하고 양국 미래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자원부국인 브라질과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게 눈에 띕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공급망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히토류 배장량 세계 2위 국가와 안정적 원자재 수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회담에서 저와 룰라 대통령은 양국 기업과 기관 간의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 주기에 걸친 협력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방산 공동위원회 출범 등 중남미 최대 방산 시장인 브라질과 방위산업 분야 협력 확대에 나서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힙니다. 영화와 체육, 교육 등 인적 교류도 늘리기로 했는데 양국은 이를 위해 7건에 달하는 협력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 한국과 메르코수르, 남미 공동시장의 무역협정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점과 한반도 등의 국제 평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에도 공감했습니다.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이 대통령은 브라질 경제 중심지 상파울루에서 세일즈 외교 행보를 이어갑니다. 브라질리아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주춤한 사이 원유 시설을 잇따라 공격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중동 갈등의 새로운 표적으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을 우회적으로 압박하려는 이란의 치밀한 대리전 전술과 막대한 이권을 챙기려는 무장 세력들의 복잡한 셈법이 얽혀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쪽에선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가, 남쪽에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의 원유 인프라를 동시다발적으로 타격했습니다. 사우디의 핵심 석유 인프라를 집중 공격해 경제적 숨통을 조이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خارج اليمن وسوف نستمر فيها. نحن حددنا هدفا واضحا في هذه المواجهة وهو هدف فك الحصار عن اليمن سواء حصار المطارات أو الحصار السياسي. 이처럼 친이란 대리 세력들이 사우디를 집중 공격하는 데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방대한 영토에 흩어진 사우디 원유 시설은 저가 드론으로도 타격하기 쉬운 소프트 타깃입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사우디의 핵심 동서송유관까지 겨냥해 대체 원유 수출길마저 차단하려는 노림수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뒤흔들어 미국 경제를 압박하는 동시에 미국과 사우디 동맹에 틈을 벌리려는 전술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무조건적인 사우디 방어에 선을 긋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But we're not involved with that. But we may, if there's a problem, we'll probably have to get involved. 미국의 안보 우산이 느슨해진 틈을 타 이란은 위험 부담 없이 안전하게 대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총대를 맨 무장 세력들 역시 이란의 자금과 무기를 지원받으며 몸값을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태가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번질까 영내 중재자인 오만이 다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이익으로 얽힌 복잡한 셈법 탓에 사우디를 둘러싼 긴장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프로야구에서 10승을 눈앞에 둔 투수들이 극심한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아의 올런은 세 번째 도전에서 1이닝 8실점으로 최악의 투구를 했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전반기 내내 기아 마운드를 굳건하게 지켰던 올러가 9승 늪에서 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후반기 지난 두 경기에서 3실점과 4실점으로 패배를 떠났던 올러는 삼성의 강타선을 맞아 1이닝 동안 무려 8점을 허용했습니다. 두산의 최민석과 LG 임창규가 두 차례씩 9승 투수들의 10승 도전이 또 한 번 멈춰선 겁니다. 1회 이재현의 석점 홈런 등으로 올러를 무너뜨린 삼성은 12대5로 승리하고 선두를 질주했습니다. 김지찬이 4안타 2타점, 구자욱과 디아즈도 3안타 2타점으로 뜨거웠습니다. KT 고영표는 NC를 맞아 7회까지 삼진 10개, 안타는 2개만 맞고 무실점, 시즌 8승째를 따냈습니다. 김현수가 5회 결정적인 석점 홈런, 힐리어드는 3안타 3타점으로 활약했습니다. 최대한 컨디션이나 이런 제 피칭 루틴 그런 거를 좀 견고하게 좀 잡으려고 노력했던 게 오늘 좋게 이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대1로 앞선 5회 솔로포를 뽑아낸 LG 문정빈은 3대3 동점을 이룬 7회 결승 적시타를 쳐내며 팀의 5대3 승리에 앞장섰습니다. 2회 결정적인 내야 실책으로 SSG에 선점을 헌납한 두산 박준수는 1대1로 맞선 연장 10회 시원한 결승 솔로포로 병 주고 약 주고 결국 팀의 4위 도약을 이끌었습니다. 초반부터 타선이 폭발한 롯데는 한화를 물리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속이 뻥 뚫리는 원더골로 K리그 최연소 득점 기록을 갈아치운 선수 서울 이랜드 안주환 선수인데요. 이런 안주환 선수 뒤에는 든든하게 지원하는 아버지인 안성남 코치가 있었습니다. 축구로 똘똘 뭉친 부자를 양시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환상적인 데뷔골을 터뜨린 안주환. 17살 3개월 10일의 나이에 터뜨린 이 골로 K리그 최연소 득점 신기록을 작성한 안주환을 향해 누군가 소리칩니다. 아빠한테 가라!
아들의 신기록 데뷔골에 누구보다 기뻤을 아버지지만 안성남 코치는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한 번 안아줬을 뿐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SNS를 통해 뭉클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겸손을 강조하며 자세를 한껏 낮췄습니다. 다른 선수들이 워낙 축하를 깊고 진하게 해줘가지고 저는 또 앞으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또 경기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프로팀에서까지 아버지와 한솥밥을 먹게 된 지 넉 달여 아버지의 간섭이 싫을 법한 나이지만 안주환은 안성남 코치와 함께 출퇴근하는 일상이 오히려 좋습니다. 본집 갈 때 차 타고 갈 수 있는 거랑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축구라는 뭐 게임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렇게 큰 사춘기 없이 같이 소통도 많이 하고 지금도 뭐 이렇게 해서 잘 지내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버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안주환은 어느덧 한국 축구의 기대주로 성장했습니다. K리그 최연소 출전 기록에 최연소 득점 기록까지 갈아치웠을 뿐 아니라 태극마크를 달고 나선 17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2골을 넣으며 활약했습니다. 여기서 잘해서 세계적인 팀으로 가서 거기서도 잘해서 발롱도르까지 받는 게 목표예요. 타고난 빠른 발과 축구 감각에 아버지의 든든한 지원까지 이제 겨우 프로 데뷔골을 넣었을 뿐이지만 안주환에 대한 기대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 정신 차리고 하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집에서 살기 위해끔 노력하겠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홍명보 전 감독이 사퇴한 뒤 새 감독을 찾고 있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10월 A매치 상대로 베네수엘라와 우즈베키스탄을 확정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오는 10월 2일 베네수엘라, 10월 6일에는 우즈베키스탄과 친선 경기를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피파가 북중미 월드컵 이후 연간 5번이던 A매치 주간을 4번으로 축소해 9월과 10월 A매치 일정이 16일로 통합되면서 대표팀은 한 번의 소집 기간에 4연전을 소화하게 됩니다. 극심한 더위로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경보로 약화됐지만 폭염 경보 지역이 더 늘어났는데요. 서울을 비롯한 중부 곳곳 그리고 부산으로도 확대됐습니다. 해가 떠도 해가 져도 종일 더위 걱정입니다.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역대 1위를 기록했고 서울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밤도 덥습니다. 아침 기온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겠고요. 문제는 체감 온도가 30도를 육박하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아침 기온 보시면 서울 26도, 대구와 창원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영남을 중심으로 35도를 웃돌겠습니다. 대구, 포항, 창원 모두 37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 34도, 청주는 35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로 예상됩니다. 남은 한 주 뚜렷한 비 예보 없겠고요. 폭염은 갈수록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법안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 막 들어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밤 10시쯤에 항의성으로 이제 퇴장을 했고요. 그 사이에 형소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형소법의 여야 합의 처리는 결렬이 됐습니다. 네, 내일 법사위 전체 회의가 열리고 모레 다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수순인데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보안수사권 폐지 법안이 민주당의 주도로 법사 소위를 조금 전 통과했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네. 이어지는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